끼어들기를 험한 상황에서 딱 하려면 와일드한 그런 게 좀 다시 학습이 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FSD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모드가 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나무늘보. 오, 가장 재밌는데? 난폭하게 운전한다고 좋게 상상이 되는 매드맥스라는 모드가 있더라고요. 무슨 매드맥스. 매드맥스. 수다쟁이 변호사들의 법과 문화 이야기 로앤컬처 로컬 수다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11월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출시되고 나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로 정말 핫하고 뉴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또 그에 관련된 법률 이야기 같이 나눠볼 거고요. 이걸 얘기해 주실 전문가로 모빌리티 팀의 이혜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세종 이혜정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1월에 테슬라에서 FSD를 출시하고 나서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너무 완벽에 가깝게 주행하는 영상을 봤어요. 요즘 자율주행과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혜정 변호사님께서 이걸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와.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차량을 제어하는,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조금 많이 통용되는 자율주행의 그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자율주행을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0단계에서 2단계까지는 시스템이 주행의 그 일부 기능을 보조해주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레벨 3 이상의 레벨 3, 4, 5를 의미한다고 조금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레벨 3라는 거는 시스템이 일상생활에서는 제어권을 갖고 운전을 해요. 다만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람이 다시 바로 제어권을 전환받아서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레벨 4는 비상 상황이건 상관없이 어떤 특정 조건, 특정 구간에서는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운전을 제어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레벨 5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이나 어떤 구역적인 제한도 없이 영화 속에서 보던 그런 상상하던 그냥 완전 자율주행의 단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인정되고 상용화가 되어 있는 자율주행 단계가 몇 단계 정도 되는 건가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범 운행은 많이 하고 계세요. 아직 국내에서 자율주행은 상용화되지 않았다. 아니 근데 제가 그 FSD 영상을 봤거든요. 네네. 핸들이 다 막 돌아가고 알아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특정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가끔씩 개입하는 정도더라고요. 근데 아마 보시면 특징이 그 카메라가 지속적으로 사람을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전히 그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할 의무를 갖는다라는 특징을 현 단계는 갖고 있다는 걸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글라스를 낀 상태에서 전화기를 보는 척 해보겠습니다. 본거가 뜨죠 바로. 네. 핸즈프리 모드도 비활성화됐다고 뜨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나 LA 일부 지역에서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있잖아요. 이제 웨이모라든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 단계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려면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자율주행이란 게 결국은 AI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해야지 그 완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한 이후에 그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시행착오의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국내는 아쉽게도 아직 그런 단계의 데이터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샌프란시스코나 LA에 비하면 골목길도 많고 맞아요. 운전 자체가 어렵잖아요. 난폭한 운전자들도 많고. 어렵잖아요. 맞아요. 운전 문화 자체도 좀 다르고 해서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래서 이번에 그 11월에 출시된 테슬라 FSD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서 바로 이렇게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우려를 일거이불식시키면서 너무 놀랐어요. 네. 우회전을 했는데 여기 네. 딱 불법 주정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버벅거려. 뭐야 이거 주저주저 하고 네. 언제 끼어들지 마 이러고 맞아요. 있는데 너무 스무스하게 하고 쑥 가는 거예요. 이거 피해서. 그러니까 걔네들도 배워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사실은 점점 능력을 향상시킨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한 지 저는 오래됐거든요. 저도 데이터라는 게 쌓여 있는데 왜 나는 향상되지 않지? 이렇게 자율주행이 되면 운전에 소비했던 그 시간에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시간을 조금 찾게 된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3, 4단계 자율주행이 이제 상용화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하면 당연히 구매 의향이 좀 있으시겠네요? 저는 살 의향이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막 끼어드는 차량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전 그게 자신이 없어서 엄청 뒤에서부터 30분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쉬셔야 될 것 같은데요. 30분을 끼어들지 못해서 하셔야 돼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운전에도 자신. 운전에 자신 있다기보다 제가 기계를 좀 못 믿는 성격. 그죠.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내연기관, 지구에서 생산된 석유로 가는 내가 조작하는 자동차에 대한 아직은 믿음과 로망이 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컨텐츠가 저한테도 좀 도움 될 것 같은 게 이제 저처럼 이 분야에 문외한이거나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시청자분들 중에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좀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실 수도 있어서 그런 입장을 대표하는 시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 초창기 단계에서 발생했었던 사건, 사고들도 조금 있었던 걸로 저희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경찰 총격전 속으로 들어간 택시입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가 승객을 태운 채로 경찰이 총을 겨누고 용의자를 체포 중인 현장으로 돌진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총격전의 한가운데로 자율주행 택시가 들어간 거예요. 승객을 태우고. 이 승객 입장에서는 저길 간다고요? 기사님 이곳이 기사 양반 멈추세요 해야 되는데 기계잖아요. 가는 거죠 그냥.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구역이라서 이런 일이 생긴 거겠죠? 결국은 경찰과 뭔가 그 범인이라는 뭔가 이상한 그 느낌을 인지해야 되는데 개선을 어떤 식으로든 할 것 같긴 하지만 경찰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그 학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경찰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하긴 조금 어려우실까요? 일반적인 뭐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이 있을 수도 있고 구호 조치를 하는 경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경찰이 하는 역할이나 그 내용이 너무 다양할 수 있어가지고 저런 상황까지 말 그대로 개선할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트렁크에 숨은 남성. 약간 제목이 다들 잘 뽑아오셨네요. 어그로를 끌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LA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여성분이 자기 딸을 태워주려고 자율주행 택시죠. 택시를 불렀어요. 근데 그 택시 트렁크에 어떤 남성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그 남자는 체포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율주행 이제 택시니까 그 트렁크 공간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던 건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내에서도 요즘에 무인 자율주행을 시범 운행하고는 있지만 안전관리자라 그래서 차 안에 뭐 위험 사항을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도록은 원칙적으로는 하거든요. 저렇게 사실은 무인 택시가 됐을 때는 아무도 없는 택시니까 사실은 저런 범죄 악용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율주행 자체를 안전하게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차량 뭐 트렁크에 뒤가 누가 있고 이건 사실 인적 리스크잖아요. 실내 카메라를 조금 더 설치하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좀 낮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택시 도원의 결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세 대의 자율주행 택시가 교차로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서로 양보를 한 거죠. 이 AI들이. 먼저 가십시오. 먼저 가세요 하다가 세 대가 동시에 그냥 교착 상태에 빠져서 아무도 먼저 가지도 않고 진행이 안 되는 상태로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차로가 완전히 통행이 멈춰버린.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봤었거든요. 양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보이면 또 그냥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어떤 사례가 있고 나서 좀 더 또 개선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저 친구들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저 같은 I 성향의 AI 세대가 아이예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저게 양보만 하다가 세대가 모두 멈춘 게 맞는 건지 약간 그것도 의구심이 조금 들긴 하네요. 서로 가려고 머리 받고 막 야 내가 먼저 갈 건데 제가 2021년부터 22년까지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좀 기분이 나빴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보를 해줄 때 이렇게 가세요라는 손짓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경험 안 해보셨어요 이거? 미국에서 운전할 때? 저는 뉴욕에 있었거든요. 거긴 양보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거고 그냥 하는 거여서 기질이 저는 다르구나. 저게 아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이제 양보에 익숙한 문화를 AI들이 다 학습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차세대가 교차로에서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서로. AI가 학습하는 과정이라서 생긴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웃지 못할 사례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앞으로는 근데 지금 나온 사례들은 대체로 다 개선이 될 것 같으세요? 그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학습 능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추후 어떻게 보면 보다 완전한 자율주행을 누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사건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또 신뢰성을 얻고 있지만 저는 아직 내연기관과 인간의 손으로 하는 조향장치 이걸 신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인간을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다소의 비판적 시각을 아직은 갖고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서너 가지 사례를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인간과 AI 중에 누가 더 이 상황에서 잘 대응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좀 가져왔거든요.
먼저 첫 번째 상황. 갑작스러운 장애물 회피. 갑자기 운전 중에 보행자가 뛰어들거나 어디서 물체가 뭐 낙하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앞에 뭐 돌멩이가 튀어나와 있다든가 이걸 이제 회피하는 능력에 있어서 AI 대 인간 누구의 승리로 볼 수 있을까? 그 물건을 인지하는 그 속도나 제어하는 그 행동이 기계가 당연히 더 빠를 것 같아요. 카메라나 지금 뭐 자율주행차에 달리는 레이더 같은 것들은 훨씬 더 멀리 조금 더 보니까 사람은 2개의 눈밖에 없지만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만 해도 8개의 눈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보지 않을까요? 듣고 보니까 반응 속도도 반응 속도인데 일단 360도를 관찰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게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 중에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갑자기 고양이가 튀어났다. 일단 오른쪽으로 핸들 꺾는 것만 난 생각할 것 같은데 오른쪽에 뭐 다른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가장 안전한 옵션을 택해 갈 테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믿는 저지만 이 상황에서는 AI의 승리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으로 공사 중에 나타난 임시 차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기존 차로가 있는데 갑자기 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시 차선을 만들어 놓은 경우에 이 상황에서 대응하는 능력, 인간과 AI 중에 어느 쪽이 더 뛰어날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또 봤었는데 사람이 타지 않는 자율주행 차량 그 택시가 역주행을 30초를 했다는 거예요. 공사판 표지판을 좀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다른 데로 가야지 해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역주행을 하는 뭐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돌발적인 도로의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인 캐치를 못하는 경우도 또 생길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학습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인간의 승리를 약간 점쳐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집 앞에 집에 들어가는 길이 1차선 도로예요. 근데 밤이 되면 여기 전기 공사를 하거든요. 한쪽을 막아놓고 이렇게 가게 하고 다시 주행을 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지도상으로는 여기 길이 있다 그러는데 못 가고 요걸 따라갈 수 있겠느냐. 현재까지는 인간의 승리로 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냥 갈 거거든요. 당연히. AI는 뭔가 주저주저 할 것 같긴 해요. 그죠? 세 번째 상황은 장거리 야간 운전입니다. 사실 고속도로를 타거나 뭐 한 4-5시간 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의 지금 자율주행 기술은 말씀하신 대로 거의 지금 완벽한 상황인가요? 고속도로에서의 그 자율주행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완벽 수준에 가깝다고 보는 건 맞는 것 같고 밤샘 고속도로 하면서 화물 운송 하시는 분들이나 뭐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을 조금 더 활용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장거리를 오래 운전하는 이게 좀 명절에 우리 고향을 갈 때 14시간씩 운전해서 가고 그랬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도 없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지도책 대한민국 전도 막 이래서 책이 있었어요. 어머니랑 연구해 가면서 아까 좌회전했어야 됐는데 하면 한 3시간 가고 이런 형태의 자율주행이 좀 일반화된다고 하면 화물 운송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삶의 변화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 뭐 야간 운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AI가 피곤해하질 않으니까요. 맞아요. 네. 자, 네 번째 상황은 노란불의 애매함입니다. 정말 갈까 말까 애매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택시를 탔다고 하면 슈마허급 기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괜찮아요 여쭤보면 노란불은 원래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기사님들은 노란불일 때도 멈추시기도 하고 이게 약간 그 회색지대기는 한데 AI는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규범을 좀 준수하는데 입력이 됐을 것 같거든요. 보수적으로 조금 더 아무래도 인간보다는 조금 세팅을 해놓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 불이 켜졌을 때 고려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내 속도, 앞에가 뚫려 있는지 여부, 뒤에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여부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이거 감시 카메라 있는지 여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급정거했을 때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요. 이미 사실은 이 데이터들이 지금 뭐 1, 2년 쌓인 건 아니거든요. 뭐 웨이모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넘게 이미 그렇게 돼 있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주행 데이터를 쌓아왔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경험치가 있을 것 같아요. 녹색불이죠. 지금 노란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 정지선까지 이 정도 거리가 지금 남았는데요. 차를 세웁니다. 세웠습니다.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여기 남아있는데 그냥 갑니다. 근데 아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은 제 뒤쪽에 차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리고 이 차가 꽤 빠른 속도로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약속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요. 근데 자율주행 택시가 있고 사람 기사님이 운전하는 택시가 있다고 할 때 저 같으면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 탈 것 같아요. 왜냐면 기사님 7시 약속인데 늦었어요 하면 이분들이 전혀 다른 기사님으로 변신합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 택시면 그런 걸 부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 내가 늦고 힘들고 노란불일 때도 가야 되는 긴박한 순간이라면 인간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싶다. 그럼 이것도 인간의 어떤 승으로. 이거는 내가 약속에 늦었다는 전제하에 인간의 승리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 상황은 운전자들이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고 창문 내리고 싸우는 경우가 제일 많은 상황. 끼어들기 센스. 이거 진짜 인간 나름일 수 있긴 맞아. 한데. 이건 너무 다르다. 인간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인간의 편차가 너무 너무 크고 진짜 너무 놀라운 운전자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타이밍에 끼어든다고 하는데 앞뒤 차량 전혀 막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쓱 끼어드는 막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끼어들기를 막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변호사님. 엑셀을 밟았다 하면서 앞에 이렇게 계속 붙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약간 AI 못 쓸 것 같아요. AI는 뭔가 양보를 하면서 끼어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차선 바꾸는 그 기능 자체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스무스하게 잘 하긴 하는데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험한 상황에서 딱 하려면 와일드한 그런 게 좀 다시 학습이 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FSD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모드가 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나무늘보. 오, 재밌는데? 30년 차 부산 출신 택시 운전자 모드. 난폭하게 운전한다고 좋게 상상이 되는 매드맥스라는 모드가 있더라고요. 매드맥스. 나무늘보에서 매드맥스까지 5가지 단계가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다. 원하는 매드맥스. 모드를 고르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양보를 하면서도 중앙선도 넘고. 그게 진짜 매드맥스네. 진짜? 네.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니, 왜냐면 이 교통이라는 건 흐름이에요, 흐름. 근데 그건 맞습니다. 교통은 소통입니다. 이 앞뒤 운전자와 전체적인 상황과 전체적인 안전과 효율을 고려한 흐름이고 제가 이용하는 그 총알 택시 기사님들과 같은 수준의 센스를 탑재하게 되면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하겠다. 그럼 이 주제에 대해서는 승부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할 것 같아요. 저는 또 근본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만약에 이제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으로 운행을 하는 시대가 온다면 교통사고라는 건 없어질 수 있는 걸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없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이 운전했을 때보다는 현저히 사고율은 줄어들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은 연간 사망사고가 약 3,000명 정도가 사망률이 있는데 자율주행이 되게 나면 목표가 이제 연 1,000명 밑으로 줄일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망사고가 3분의 1로 주는 거면 그 외에 자잘한 사고들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스위스리라고 뭐 다 아시는 세계적인 그 재범사에서 보험 케이스로 아마 약간 연구했던 그 과제에서 제가 본 기억에 따르면 인적 그 상해에 대한 사고율은 92%까지 감소된 것 같더라고요. 정말요? 네네. 생각한 것보다 확실히 기계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상용화 단계다 보니까 아마 그 AI 세팅 자체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도 좀 덜 일어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변호사들이 법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법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규제 자체는 완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레벨 4 이후에 그 차량 제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 기준이 마련된 건 아니지만 그 성능 인증제와 적합성 승인 제도라는 임시적인 어떤 차량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 상황이고요. 레벨 4 이후에 자동차가 자율주행차 운행 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형사 책임이나 민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정리할지에 대한 부분은 법제가 완료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아마 추후 입법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이슈 자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술 마시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대리운전을 해서 집에 가잖아요. 내 차가 그냥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라고 하면 내 차 타고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음주운전이냐 아니냐 법제상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세요? 뭐 저희가 아직 그 법안 자체가 뭐 완비는 되지 않았지만 시스템이 전적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단계라면 사실 음주운전이 허용될 수도 있을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현 단계에서 그럼 이렇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있는 차량을 탑승해서 가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결국 누구한테 있을 것이냐. 어쨌든 현재는 그냥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불과하거든요. 결국은 운전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지는 거예요. 너무 기술을 너무 신뢰해가지고 핸들도 잡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기계적 오류일 수도 있고 운전자 과실일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든 결국은 운전자가 아마 책임을 지되 결국 본인 책임이 없다는 거를 증명해야 되는
네, 그런 이슈가 있거든요. 지금의 기술 수준이 물론 아주 많이 발전해 있다고 저희가 느끼더라도 너무 또 기술을 신뢰하다가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레벨4 이상의 전면적으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수준의 자율주행의 단계가 온다면 법적으로도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지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그 부분의 논의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 진행될 입법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먼 미래로만 느껴졌던 자율주행이 굉장히 우리 삶에 성큼 다가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그 안에 있는 법률 이야기도 저희가 변호사로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유익한 얘기 많이 들어볼 수 있어서 저희는 좋았거든요.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테슬라의 그 FSD 출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조금 바로 꺼지지 말고 조금 더 넓게 퍼져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변호사님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한 단계 올라간 느낌이고 또 관심 자체도 훨씬 더 많이 생겼고요. 이렇게 레벨 3, 4까지 올라간 그 차를 하루빨리 구입해서 정말 난 편하게 출퇴근을 하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 만세, 석유 만세, 내연기관 만세를 외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고 사실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기도 하고 아예 이해 자체가 좀 없었던 편인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런 인식이 개선되는데 오늘 많은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2명을 설득했다면 네, 만족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